오늘은 제2강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명이 언제 성립되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항상 국가, 그리고 청동기, 그리고 문자, 요 세 가지를 하나의 구성 요소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때 이제 문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중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BC 17,000년부터 BC 한 3,000년, 요때까지가 아마 요 문명 발상지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발상 시기는 BC 17,000년부터, 그리고 조금 늦게는 이제 BC 한 3,000, 한 200~300년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문명을 잘 아실 텐데, 중국 문명 예전에는 이제 황하 문명 하나만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유적이라든가 유물이 발견되면서 BC 1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위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 하면은 요하 문명 플러스 황하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BC 한 6~7,000년 정도로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잘 알려지지는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IS라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이라크가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법률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정치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과연 그 시대에 이러한 법들이 있었겠는가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요거는 이제 BC 한 3,3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집트 신화도 있었어요. 그 신화에 나오는 마트라고 하는 사람, 그 여신인데 상당히 우리가 그 주목해 볼 만한 그 대목입니다. 마트라고 하는 이 여신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 재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경우에 다시 이제 새로이 삶을 개척할 수 있느냐, 소위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했었는데, 당시에는 이 마트라고 하는 요 여신에 의한 재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이제 여러분 인도 문명이라고 아시고 계실 텐데,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에 있어서의 경전, 이것이 법전이 되는 것이거든. 결과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만우법전입니다. 만우법전. 여기에서는 이제 베다 시대에 있어서 리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다르마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4대 문명 발상지에서 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여주는 게 바로 수메르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제 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르남무 왕에 의한 우르남무 법전, 그리고 이제 바빌론 시대로 오게 되면 이제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해태상입니다. 해태상. 이 해태라고 하는 동물이 아주 영험했던 것 같아요. 싸우는 분쟁이 발생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로 밀거나 물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는다. 그래서 이제 해태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정의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국회의사당 가면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가면 이 해태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 맨 우측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소위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 황하 문명하고 요하 문명. 여기에도 어김없이 이 문명 발상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물, 강,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가를 끼고서 거기에 비옥한 토지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문명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을 끼고 있으면서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요 주변에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흘렀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라크 시리아 지역인데 오늘날 아주 이 유적 유물들이 아주 초토화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우리가 중국 문명, 요하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요 개설로서 이제 여기 텍스트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생명물 발생 전 4개의 적이 손꼽힌다라고 하는 거.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고조선 건국의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는 뭐 가깝게는 한 1000년 정도 그렇게 앞서서 이런 문명이 발달된 것도 있고 그리고 BC 17,000년까지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 문명 발상지대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큰 강을 끼고 있다 하는 것이고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기름진 토지를 지닌 지역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주변에 있어서 접촉이 아주 잦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싸움도 많이 났겠지만 그러한 여건 큰 강, 비옥한 토지 그러면서 활발한 교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중국 문명 먼저 볼까요? 중국 문명 텍스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문명의 경우에서는 요하 문명과 황하, 장강 요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만주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황하강, 중하류 및 장강 지역 요게 이제 아마 그 터전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요하 문명은 기원이 이제 17,000년경 제일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홍산 문화 기원전 4,500년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시기라고 추정이 됩니다. 홍산 문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홍산 문화. 황하 문명 역시 그 시원은 기원전 7,000년경까지로 거슬러 갑니다. 기원전 7,000년 황하 문명. 황하강역의 신석기 문화는 크게 양사오 문화, 앙소 문화, 그로부터 발생한 룽산, 용산 문화, 요 두 개, 양사오 문화와 용산 문화, 룽산 문화. 여기 당시 보게 되면 좁쌀 기장 이렇게 재배되었고 개, 돼지 등도 사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당시 그 우리가 문명의 어떤 그 발생에서부터의 흐름을 볼 때에 보통에 있어서의 그 단계, 다시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그 발달 과정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사대문명 발생지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석기 문화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신석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밭농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쌀, 기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되었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원시 시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장강, 양쯔강 문명의 시호는 기원전 이제 1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표적인 문화로서 이제 하모도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하모도 문화는 저장성 위야오시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기원전 5,000년경에서 기원전 4,000년경의 유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하류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했다는 게 특색이군요. 수렵, 그리고 돼지를 가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원전 6,000년경부터 이제 이 문명이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소포타미아의 핵심은 아마도 수메르 문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요 유역에서 이제 발달이 됐고, 이 지역적 특성을 보게 되면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자꾸 흥하고 망하고 이거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 교체가 빈번해졌고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하나의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잦은 교류에 의해서 정치 문화적 색채가 복잡했다. 여기 한번 또 특색이 있는 부분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좁게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넓게는 서남아시아 전체의 고대 문명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 이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이제 3,300년경부터 약 1,000년 동안 인더스강 유역에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이제 번영한 문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더스 문명 하면은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그 도시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목욕탕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 유물들,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원전 3200년경부터 시작된 이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서 이루어졌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큰 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각주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류에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일수록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일찍 농경이 발달하였고 태양력, 기하학, 건축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됐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그런 시기였다, 문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좀 사막하고 바다로 이제 둘러싸였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민족, 이민족의 침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2000년 동안 고유 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주 복잡하고 상업적 교류가 많고 개방적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 이집트 문명은 조금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좀 단조로운. 왜냐하면 외부적인 어떤 침입도 없었고 교류도 그렇게 뭐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조롭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문명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임금들이 있죠. 삼황, 오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신농씨, 복희씨, 그리고 뭐 황제라든가 요순 임금 이런 임금들은 이제 삼황 오제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설적인 거죠. 전설로 내려오는 거. 이것이 뭐 문자라도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다 그다음에 이제 상나라, 주나라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록이라든가 유물, 유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 법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당시에 각골문에 새겨져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냐? 물 숫자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에 이렇게 쓰는 그 갈것자 쓰는 요거는 이제 오늘날에 쓰여지는 것이고 예전에는 물 숫자, 해태채자 그리고 갈것자 요것이 이제 결합한 형태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 숫자에다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갈것자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갑골문에 있었던 그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명 발생 시기입니다만은 당시에도 관이 형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베풀어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삼가야 한다, 상가야 한다. 형벌을 행할 때는 가엾게 여겨야 한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흠제, 유형지, 흉제다. 이게 그겁니다. 삼가라, 흠제, 삼가야 한다, 상가야 한다. 유형, 형을 행할 때에는 지흉제라, 가엾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기 오제본기에 나와 있는 글인데, 이게 당시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정신, 법정신, 법의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당시 이제 황홀강
그 위치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문화 발생지에 있어서 당시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중국에 있어서의 그 4대 문명 발생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문명도 끼지 않습니까? 근데 해태상을 강조를 합니다. 해태상. 영험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해태상. 각 시대별로 이제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그 뭐 인물이라든가 또는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해태상을 중국에서는 중문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한번 텍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주의 법입니다. 중국은 전설시대인 사망오제의 시기를 거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제 왕조 3대 시기가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라는 이제 기원전 2070년, 기원전 1600년까지, 상나라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은허라고 하는 데서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상나라는 이제 은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104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까지. 이 시대에도 이제 공동생활 영위를 했겠죠. 그리고 구성원 간에 이제 크고 작은 갈등, 분쟁이 이제 발생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전설의 제왕 황제, 이거 사망오제 시대 황제는 해태를 이용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그런다. 해태는 뭐냐? 아까 이제 보셨지만 웹불 사슴처럼 생긴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해치라고도 불렀고 독각수라고도 불렀고 신양으로도 이제 불렀다는 거죠. 모양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회개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해태는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는 거죠. 어디든지 달려가서 시시비비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이거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말을 못하니까 이제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잘못된 쪽은 머리를 들이받았다 또는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가렸다. 뭐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정의이겠죠.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정의로운 편이 누구냐? 그래서 아마 그 시시비비를 가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것이 유래가 됐느냐? 그래서 갑골문에 쓰여져 있는 걸 보면은 이런 물수, 해태체, 갈거가 결합한 형태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수자의 갈거자로 이제 축약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법이란 물 흐르듯 순리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물 흐르는 대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순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잘 따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순리대로 흘러가야 된다.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 유래에서 보듯이 이제 고대 시대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느냐? 법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성군으로 이름부터 요순시대의 순임금, 사망오제의 요순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순시대의 순임금은 삼가야 한다, 상가야 한다. 형벌을 행할 때는 가엾게 여겨야 한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때나 그렇게 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볍게 여겨야 백성들, 소위 얘기하는 애민정신, 인권 존중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형벌을 가볍게 해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 요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임금의 신하였던 고요라고 하는 요 인물, 이 사람은 이제 법리에 통달을 했어요. 아주 법 이치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세워가지고 형법을 제정을 했고 또 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옥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때 요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는 중국은
상과 주나라가 이제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상과 주나라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제 법이 있었죠. 그 상나라의 후기 도읍집인 은의 유적, 은허라고 그러죠. 요게 발굴이 되면서 상나라의 이제 실체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상나라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마지막 도읍집 은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은허에서 발견된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갑골문과 청동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청동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문명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 작품이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찬탄의 대상이 됐다 하는 거죠. 갑골문,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기라고 하는 금속 그 무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을 이제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신의 후예다, 우리는 신의 후예다 이런 것을 이제 자처하면서 제사 의식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텍스트 보게 되면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분 제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상나라 생산활동 중심에는 이제 요 중인이라 불렸던 하층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왕과 귀족에 예속돼서 사회적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요게 당시에 있어서의 아마 그 유물로 같습니다. 최하위 계층이 전쟁 포로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이제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 전쟁을 이기게 되면은 그 지배 계층은 피지배 계층을 노비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의 노예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고 팔리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 주인이 죽은 뒤에 순장되거나 제물로 바쳐졌다. 그때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 사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이제 통제해야 되죠. 왜냐하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소위 중앙집권화를 자꾸 시도하지 않겠어요? 권력자에게 힘이 몰리게 하는 거. 그러려면은 백성들을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엄하게 형벌을 묻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잔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짓고 잔인한 형벌로 공포감으로 야만적으로 다스렸다. 당시에는 목을 베거나 배를 가르고 코나 발꿈치를 자르며 살을 떼어내 잘게 다지는 등의 온갖 잔혹한 형벌이 자행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어떤 사회 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왕이 전체적으로 자기한테 힘이 몰리도록 하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잔혹한 수법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락이라고 하는 나온 포격, 포락. 이거는 상나라 주왕이 행한 가혹한 형벌입니다. 기름을 칠한 구리 기둥 아래에 숯불을 피워놓고 죄인에게 그 위를 걷게 해서 떨어지면 그 숯불을 타 죽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아주 잔혹했죠. 상나라 마지막 그 왕인 이 주왕은 성질이 굉장히 포악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고 형벌을 아주 무겁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제후들이 주나라 무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주왕이 행한 형벌 잔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주왕은 충성스런 신하인 구후와 악후를 죽여 포를 뜨고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았다. 젖을 담갔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후들에게 보내 맛보게 했다. 또한 기름 바른 구리 기둥 밑에 아까 포락이라고 그랬죠. 불을 지핀 뒤 그 기둥 위에 죄인을 걸게 했고 미끄러진 죄인들은 불에 떨어져 죽었다. 이건 이제 사기 은본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주나라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에 대한 형벌 잔혹성 관련된 표현입니다. 굉장히 그 잔인했다. 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포를 뜨고 소금에 절여 젖을 담갔다.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당시 이제 문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시대, 그 지역적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유물로 나온 겁니다.